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며느리의 휴대폰을 울렸다고 해요. 하필이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토록 원하던 상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문자 내용은 거액 기부에 대한 감사 인사였습니다. 후원자 이름은 김지영, 바로 며느리 본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저는 그때도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채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내 이름으로 좋은 일 좀 했다고요.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2입니다. 제 남편은 공장 경비원으로, 저는 빌딩 청소부로 일하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죠. 퇴근 후에는 매일 새벽 아파트 단지를 돌며 폐지를 줍습니다.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을 탐하던 며느리에게 저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방식으로 복수했습니다. 더러운 탐욕은 가장 깨끗한 선의로 씻어내야 하니까요. 이 이야기는 그 지독했던 복수의 전말입니다. 하찮게 여겨지던 폐지 줍는 늙은이가 어떻게 교활한 며느리의 탐욕을 무너뜨렸는지 그 과정을 이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늙은이를, 특히 리어카를 끄는 저 같은 할머니를 무시하곤 하죠. 하지만 수십 년간 한 동네를 누비며 살아온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 인심과 정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물론 며느리 지영이도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 앞에서 허리 굽혀 인사하는 시어머니가 사실은 이 동네의 모든 비밀과 아픔을 꿰뚫고 있는 인간 정보망이라는 사실을요. 누가 정말 어려운지, 누구에게 진짜 도움이 필요한지 저는 손바닥 보듯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지식이 제 복수의 무기가 될 줄은 저 자신도 그날까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탐욕이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죠. 정직하게 쌓아온 세월과 정보야말로 가장 무서운 힘이라는 것을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4시, 그 고요한 시간부터 말이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알람 같은 건 필요 없어요. 70평생 고된 노동으로 단련된 몸이 스스로 알아서 깨어나더군요. 삐걱거리는 관절 소리를 들으며 허리를 펴는 것부터가 하루의 시작이었죠. 제 남편은 저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하는 경비원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지만 자식 문제 앞에선 유독 약하고 가부장적인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남편이 조금만 더 제 편을 들어주었더라면 싶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민수가 장가를 갔을 때가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처음 우리 집 문턱을 넘던 날, 저는 정말 딸이 생긴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고생은 끝났다고 저 혼자 착각했던 거죠. 결혼 후 며느리는 천사 같은 얼굴로 저희 부부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한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쉬셔야죠. 그 돈 제가 잘 관리해서 두 분 노후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그 야무진 말에 남편과 저는 대견하다며 평생 모은 쌈짓돈의 관리를 맡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죠. 아들 내외가 분가한 뒤부터 저는 청소일이 끝나면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어요. 손주 녀석 학원비라도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폐지를 주우러 나서는 새벽길은 고요하지만 제 마음속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실어 고물상으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고됩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주인 아저씨가 저울에 무게를 재고 건네주는 10,000원짜리 몇 장, 그 돈을 손에 쥐는 순간이 제 하루의 유일한 보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통장에 쌓이는 걸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10만 원이 2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손주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손주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봉투를 준비했어요. 5만 원, 10만 원. 제 능력껏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영이는 언제나 손사래를 쳤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봉투는 넙죽 받아갔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들 얼굴을 봐서 모든 걸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면 아들도 편할 거라고, 가정의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또다시 리어카를 끌고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제 인생의 배경음악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세상에는 견딜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며느리의 탐욕이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으려 하던 그날까지 저는 그 끔찍한 진실을 몰랐습니다. 지영이의 두 얼굴을 처음 목격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손주들 옷이라도 한 벌 사입히고 싶은 마음에 아들 집에 들렀는데 정신머리하고는 지갑을 두고 왔지 뭐예요. 다시 현관문 앞에 섰는데 바로 그때 안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지영이는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폐지 냄새, 흙 냄새가 온 집안에 배어서 머리가 아프다고 악을 쓰더군요. 아들 민수에게 제발 그 일 좀 그만두게 하라고 짜증내는 소리에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결국 저는 그대로 돌아서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만두면 정말 며느리 말대로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았거든요. 며칠 뒤 지영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해맑게 웃더군요. 어머니, 요즘 날씨가 추운데 몸조리 잘하세요.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영이는 교묘하게 저희 부부의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주 학원비 핑계를 댔고 나중에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저를 닥달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제가 돈 씀씀이를 묻자 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못 믿으시냐고 서운해했죠.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악어의 눈물에 번번이 속아 넘어갔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더 알뜰하다며 당신이 너무 빡빡하게 군다고 오히려 저를 타박하더군요. 아들 민수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갈등을 피하기에만 급급했고요. 저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에게마저 외면당하며 내 집에서 완벽한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그 고립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제가 건넨 돈 봉투가 며느리의 명품 가방으로 고급 호텔 뷔페 식사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손주 녀석이 제 휴대폰으로 뭘 보여주다가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되었죠. 제가 폐지를 주우며 번 돈으로 누리는 그 아이의 화려한 일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 방에 몰래 들어온 흔적도 발견했어요. 서랍이 미묘하게 열려 있었고 통장을 넣어둔 곳이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죠. 며느리가 제 모든 것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죠. 그날은 유난히 폐지가 많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리어카에 가득 실었더니 2만 원이 넘는 돈을 손에 쥐었어요. 콧노래가 절로 나왔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라 뭔가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들더군요.
거실에 마주 앉자마자 지영이는 핸드백에서 부동산 매물 자료를 꺼냈습니다. 강남에 번쩍이는 상가 사진이었죠. 대박 매물이 나왔다며 눈을 반짝이는데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계약금만 있으면 몇 배로 불릴 수 있다며 제 통장을 달라고 하더군요. 어찌나 당당하던지 오히려 할 말을 잃을 지경이었어요. 어머니, 그 돈 어차피 쓰지도 못하시잖아요. 돌아가시면 다 저희 돈인데 미리 당겨 쓴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돈을, 제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을 쌈짓돈 취급하는 며느리를 보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안 된다고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지영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왜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더군요. 어머니는 평생 쓰지도 못할 돈을 왜 그렇게 꽉 쥐고 계세요? 저희한테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당연하다는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번 돈, 제가 모은 돈을 당연히 자기들 것이라고 여기는 그 뻔뻔함이 믿기지 않았어요. 결국 지영이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라고 차갑게 내뱉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그 소리가 제 심장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죠. 엄마, 지영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조용히 말하더군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서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뒤로 지영이의 압박은 더 심해졌어요. 견디다 못한 제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그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소리쳤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제 직장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제가 빌딩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지영이가 들이닥쳐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여기서 이런 험한 일하는 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남들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겠어요? 청소부 동료들과 빌딩 직원들이 모두 쳐다보는 앞에서 저는 제 직업과 인생을 통째로 모욕당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을 땀 흘려 모은 돈이 저 탐욕스러운 며느리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을 상상하니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건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죠. 문득 더러운 돈은 더러운 곳에 쓰는 법이라는 옛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탐욕은 더러웠지만 제 돈은 결코 더럽지 않았어요. 새벽의 정직한 노동과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긴 깨끗한 돈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깨끗한 돈을 가장 깨끗하고 의미 있는 곳에 써야 하지 않을까?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복수하되 아무도 흉볼 수 없는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는 방식으로 말이죠. 머릿속으로 동네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실직으로 분유값도 없어 밤마다 온다던 504호 젊은 엄마,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 문턱도 못 넘는다던 1201호 할아버지, 사업 실패로 매일 술에 절어 사는 603호 박 사장까지 제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 동네를 누비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이 그제야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약값이 없는지, 누가 공과금 때문에 고민하는지, 누가 생활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지. 제 머릿속에는 이 아파트 단지 전체의 고통과 필요가 담긴 상세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깨달았죠. 이것이야말로 나의 진짜 무기라는 것을요.
사람들은 저를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무시했지만 사실 저는 이 동네 전체를 꿰뚫고 있는 정보통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지만 가장 강력한 권력이었던 셈이죠. 젊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 동네에 악독한 사채업자가 설쳤을 때 제가 동네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의 비리를 하나하나 모아 동사무소에 제보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알았죠. 정보는 힘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기억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나이 들어 청소나 하고 폐지나 줍는 처지가 되니 제가 가진 능력도 하찮게 여겨졌어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탐욕이 제 마지막 인내의 선을 넘어선 순간 잊고 있던 능력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동네의 모든 비밀을 아는 나, 박순자가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그 결심이 서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펜과 낡은 수첩을 꺼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정보가 제 손끝에서 막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돈이 갈 곳을 찾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졌어요. 복수를 결심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고요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청소일을 나갔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작성한 수첩 속 명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려면 제 기억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오전에 일을 마치고 저는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을 이 아파트에서 일하며 얼굴을 익힌 경리 아가씨에게 커피 한 잔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죠. 내가 좋은데 기부 좀 하려는데 이 명단에 있는 집들이 정말 어려운 게 맞는지 확인 좀 해줄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경리 아가씨는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거절당하니 눈앞이 캄캄했죠. 첫 번째 계획부터 틀어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도 자기 일을 한 것뿐인데 그때는 어찌나 서운하던지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제 발로 직접 뛰기로 했습니다. 청소부 동료들과 경비 아저씨들에게 넌지시 물어가며 명단의 정확성을 높여갔어요. 그들은 제가 왜 그런 걸 묻는지 의아해했지만 워낙 제가 동네 대소사에 관심이 많은 걸 아는지라 별 의심 없이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집에서 터졌습니다. 저녁에 명단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며느리 지영이가 들이닥쳤어요.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 돈은 준비되셨어요? 하고 묻는데 저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수첩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을 지영이가 놓치지 않았더군요. 뒤에 감춘 게 뭐냐며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퇴근한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제 등 뒤에 수첩을 보더니 당신 또 며느리 의심하는 거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영이는 그 틈을 타 승리의 미소를 지었죠. 저는 남편의 타박을 받으며 억지로 수첩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한 오기가 생겼습니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저들과 끝까지 싸워 이겨야겠다고요. 그 위기를 넘기고 나서야 저는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구청에 제출할 완벽한 명단과 내일 아침 인출할 통장, 그리고 며느리의 탐욕스러운 얼굴에 던져줄 마지막 한마디까지 전부 준비되었죠. 복수는 소리 없이 움츠린 손끝에서 시작되는 법이라는 걸 그때 저는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곧 굴복할 것이라 믿고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마저 자기 편이니
늙은 시어머니 하나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겠죠. 그 오만이 바로 저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폐지를 주우러 갈 날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명절 때나 입는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방에 통장과 어젯밤 완성한 명단을 넣었습니다. 구청은 아침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창구 앞에 서니 젊은 공무원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묻더군요. 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기부를 하러 왔다고요. 공무원의 눈빛이 순간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를 생각하시냐는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통장을 꺼내 보여주며 전액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의 눈이 동그래졌죠. 정말이냐고 되묻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다고요. 며느리가 워낙 착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 하는데 얼굴 내비치기는 부끄러워해서 시어머니인 제가 대신 왔다고 설명했어요. 공무원은 요즘 세상에 이런 미담이 어디 있냐며 감동한 표정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속으로 웃음이 났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명단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말하자 공무원은 명단을 훑어보더니 어떻게 이렇게 상세한 정보를 아시냐고 놀라워했어요. 수십 년을 이 동네에서 청소하며 살았더니 웬만한 사정은 다 알게 되었다고 대답했죠. 서류를 작성하면서 기부자 이름란에 김지영이라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이 공식 문서에 기록되는 순간 묘한 쾌감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담당자는 이렇게 큰 기부는 지역신문에 소개되고 구청 소식지에도 실린다며 미담 사례로 널리 알릴 거라고 했습니다. 완벽했죠. 구청을 나서자 맑은 하늘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수십 년간 묵은 체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느낌이랄까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친구들과 백화점 명품관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고 해요. 바로 그때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구청에서 보낸 거액 기부 감사 문자였죠.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휴대폰에서도 지역 신문 앱에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소식 얼굴 없는 천사, 20대 며느리 전 재산 기부 화제.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죠. 수화기 너머로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마침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있었죠.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좋은 일 좀 했다고. 너는 돈이 많아서 이웃도 돕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의 절규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러운 탐욕은 가장 깨끗한 선의로 씻어냈으니 제 1차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쾌한 복수에 성공했다고 믿었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지영이가 아들 민수와 함께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더니 제가 문을 열자마자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더군요.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당장 내 돈 돌려내세요. 지영이는 눈이 뒤집혀서 악을 썼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꾸했죠. 내 돈이 아니라 내 돈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은 내가 그토록 무시하던 이웃들에게 돌아갔다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자코 있던 아들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채린이 좀 용서해줘.
뜬금없는 아들의 행동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궁지에 몰린 지영이가 비웃으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세요? 당신 아들 결혼 전에 도박에 빠져서 집 담보 잡고 사채까지 썼던 거. 제가 그거 겨우 막아주고 결혼해 준 거예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영이는 아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폭로하며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지훈 씨 인생은 끝장이라고요. 아들은 얼굴이 새파래져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마저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망신시킨 아들 잘못 덮어준 며느리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요. 당신 고집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치게 생겼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순식간에 저는 가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빚을 갚아준 착한 며느리를 돈 때문에 내쫓으려 한 악독한 시어머니가 된 것이었죠. 저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 제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라는 두 개의 족쇄에 묶여 꼼짝없이 당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며느리는 승리자의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이 집의 돈 관리는 자기가 할 테니 매달 버는 돈을 전부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하더군요. 그러지 않으면 아들의 과거를 온 세상에 폭로하겠다고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전체에게 배신당한 절망감에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제 1차 복수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니, 실패보다 더 끔찍한 결과로 돌아왔죠. 저는 이제 저들의 완벽한 노예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날 이후 집안은 완벽한 지옥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청소와 폐지 줍는 일을 해서 번 돈을 며느리에게 상납해야 했어요. 남편마저 아들의 약점을 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저를 압박했죠. 가족에게 배신당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삶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며칠 밤낮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빚을 갚아줬다고 했죠. 하지만 그 아이에게 그럴 만한 돈이 있었을까? 허영심에 가득 차 명품이나 사들이던 아이였습니다. 문득 그 돈의 출처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1차 응징이 내 돈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2차 응징은 저 아이의 가면과 우리 가족의 위선을 모두 벗겨내는 진짜 싸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제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자비는 여기까지다. 이제부턴 진짜 지옥을 보여주마. 저는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은졸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잊고 살았던 제 과거의 능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 동네 부녀회장을 오래 하며 다져놓은 정보망과 사람 다루는 노하우를 다시 꺼내든 것이죠. 저는 함께 청소하는 동료들 중 입이 무겁고 의리 있는 한 동생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들 빚을 갚아줬다는데 혹시 그 돈의 출처를 알아봐 줄 수 있겠냐고요. 처음에는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기 싫다던 동생도 제 눈물 어린 호소에 결국 마음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며느리의 과거 행적을 비밀리에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자주 가던 백화점, 어울리던 친구들, 그리고 SNS에 남긴 흔적들까지 모든 것이 단서가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던 동네의 정보망과 동생이 발로 뛰며 얻어낸 새로운 정보들이
합쳐지자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1차 응징이 정의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제 인생 전부를 건 파멸을 위한 것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선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벼랑 끝에 내몰린 한 마리 늑대였죠. 그 늑대가 이제 마지막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우리는 마침내 진실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아들의 도박 빚을 갚아준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빚을 빌미로 우리 부부 몰래 이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그 대출금마저 명품을 사고 주식에 투자하느라 전부 탕진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결국 악명 높은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영이는 아들의 약점을 방패 삼아 우리 부부를 협박하고 뒤로는 집을 날려먹을 무서운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동시에 차갑게 이성을 되찾았어요. 이제 마지막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사채업자들이 며느리에게 빚 독촉을 하러 집으로 들이닥치는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남편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저녁 아주 중요한 가족회의가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정시에 집으로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약속된 시간 현관문 밖에서부터 험악한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사채업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과 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섰죠. 그들이 목격한 것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집안은 온통 붉은 레커로 뒤덮여 있었고 험상궂은 사내들이 며느리 지영이의 멱살을 잡고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있었어요. 지영이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우리 남편 곧 월급 타요. 시어머니 돈도 다 제 거예요. 라고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추악한 민낯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남편과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경악으로 일그러진 그들의 얼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제 와서 저를 쳐다보며 도움을 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저 차갑게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당신 며느리 때문에 지금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지 똑똑히들 봐. 제 나지막한 목소리가 아수라장이 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과 아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선한 사람이 한번 돌아서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며느리 지영이는 사기 및 채무 불이행 혐의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붉은 레커 자국과 함께 부서진 가족의 잔해만이 뒹굴고 있었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편과 아들 민수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오열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을 담보로 생긴 대출금과 사채 빚서리를 그들 앞에 던졌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죠. 내가 저지른 잘못의 시작이고 내가 방관한 결과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그날 이후 아들은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 집을 나갔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잃고 지내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제 옆에서 묵묵히 폐지 줍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사라졌지만 남편은 행동으로 자신의 죗값을 치르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이기 어렵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세상은 결국 진심의 편이 아니더군요. 스스로의 존엄과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의 편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끝까지 참고 당하기만 했다면 지금쯤 우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지영이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자업자득이었죠.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낮에는 빌딩을 청소하고 퇴근 후에는 리어카를 끕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제 옆에는 말없이 리어카를 밀어주는 남편이 있다는 것 정도일까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깊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제 존엄을 제 손으로 지켜냈으니까요. 이제 저는 고독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리어카를 끌고 아파트 단지를 돕니다. 남편도 제 옆에서 묵묵히 함께 걷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죠.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불쌍한 폐지 줍는 노인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동네의 든든한 어르신으로 대합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큰 선행을 베풀었던 시어머니로 기억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고요. 진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 가족뿐이지만 동네 사람들은 어렴풋이 짐작하는 듯 했습니다. 지영이가 동네에서 사라진 이유를,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어떤 폭풍이 휘몰아쳤는지를 말이죠. 아들은 빚을 거의 다 갚았다고 해요. 가끔 멀리서 땀 흘리는 저희 부부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돌아가곤 합니다. 아직은 제 앞에 떳떳하게 나설 용기가 없는 것이겠죠. 언젠가 아들이 모든 죗값을 치르고 진정한 어른이 되어 돌아올 날을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것은 이제 제게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동네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만나고 누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저만의 방식이 되었죠. 제 리어카는 더 이상 폐지를 싣는 고물수레가 아니라 동네의 희망과 소식을 싣고 달리는 저의 발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도움을 주었던 504호 젊은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704호 할머니가 며칠째 창문에 불이 꺼져 있다는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해주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날 아침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저는 동네의 믿을 만한 정보원이자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삶은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삽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정보와 지식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죠. 정보는 힘이지만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제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 리어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웁니다. 덜컹덜컹. 이 익숙한 소리와 함께 저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 박순자가 아니라 우리 동네를 지키는 정보통 박순자로서 말이죠.